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최대 1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8일 만에 습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54일이 걸린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걸까요? 의지의 차이인 걸까요?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그런 끈기의 차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두 가지 축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자동화. 왜 꾸준히 하는 게 쉬워지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 생각 주제는 실행력의 뇌과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심리학자 필리파 렐리라는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여자 96명에게 먹기, 마시기, 운동 중 하나를 골라서 12주, 날짜로 따지면 84일 동안 매일 같은 상황에서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시점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66일, 중간값이 66일이었고요. 사람에 따라서 18일부터 254일까지의 레인지 정말 컸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빼먹어도 이 점수가 아주 조금만 떨어지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정말 의미 없는 수준의 작은 감소였다고 하는데요. 흥미롭죠? 우리는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는 중간에 며칠을 빼먹어도 상관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돌아와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랐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행동을 고른 사람들은 단순한 행동을 고른 사람들보다 자동화가 한 1.5배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들이 금방 습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걸릴까요? 다른 뇌과학 연구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하고 통제하는 우리 뇌의 앞쪽에 전전두피질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전전두피질이 담당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꼭 해야지라고 결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 이 행동을 자동화하는 부분에 관여하는 영역은 조금 다른데요. 그 영역들은 감각 운동 영역, 선조체의 피각이라는 영역이 더 관여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 운동을 며칠간 연습했더니 전전두피질 쪽 활성은 조금 줄고 감각 운동 영역 활성이 더 늘어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지속할수록 그리고 습관화처럼 반복할수록 전전두피질의 부담은 줄고 보상이나 습관, 학습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더 많이 관여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써야 됐던 행동이 뇌가 알아서 처리하는 자동 회로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연구를 통합해서 보면 그 평균의 66일 정도 걸리는 것들까지는 앞쪽 뇌가 많이 쓰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시기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자동화하는 뇌 회로들이 개입되는 만큼 제가 뉴스레터를 쓰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들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이지 않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매주 어떻게 하지? 싶지만 실제로 습관화 시킨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쉬운 행동들이죠. 최근 영상에서 봤는데 박진영님을 보면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특정 음식을 먹고 운동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루틴을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싶지만 그분의 뇌는 이미 이게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반복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하기 조금 쉽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이 만든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세 가지 내재된 욕구가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 두 번째는 유능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 자율성은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을 의미하고, 두 번째 유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감각, 마지막 세 번째 관계성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유독 잘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실패해도 나는 무능하고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관계망이 잘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파민 중독이나 도파민 터지는 행위들을 얘기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 도파민은 뭔가를 탐색하고 싶게 만드는 엔진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읽게 된 이 논문에서는 Seeking System이라고 탐색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진화적으로 오래된 뇌 시스템으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꼭 명확한 목표나 보상이 없어도 이건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네? 라는 탐색 욕구를 만들어내는 뇌에 내재된 시스템이라고 연구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새로운 뭔가 요리를 찾아서 만들어내보거나 뭐 영상 편집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새롭게 편집점을 잡아보는 건지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들이 바로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내재적 동기,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동기는 단순히 즐겁다, 재밌다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적절한 난이도, 시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도 또 어렵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몰입감이 생기고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우리의 집중력과 학습을 돕게 되는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뇌과학 뉴스레터를 6년째 매주 발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실행을 했으면 또 어떻게 꾸준히 발행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정말 그냥 물과 같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항상 목요일에 제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는 하는데 그 목요일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그 생활을 5, 6년 하다 보니까 발행하지 않는 요일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습관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내재 동기의 반대는 외부에서 받는 보상, 타인의 칭찬, 금전적인 이득 이런 것들은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연구는 설명을 합니다. 원래 재밌어서 하던 일을 오히려 돈이나 점수 때문에 하게 되면 뇌는 그 활동을 탐색이 아니라 업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동기훼손 효과, undermining effect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뉴스레터를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 생활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거를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동기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추가로 그 관계성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걸 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는 그런 지지가 있기도 하고 내가 이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와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 행동이 어렵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의지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런 뇌의 탐색 시스템과 동기를 잘 활성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들고 스스로 계속 발전하려고 할 때 뇌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실행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뇌를 좀 이용해서 습관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와 피드백을 조절하라 입니다. 유능감이라는 우리 내재된 욕구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연구에서 설명하기로는 너무 뭔가 쉬우면 또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지속하고 싶은 활동의 난이도를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힘든 건지, 너무너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너무 쉬워서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는 건지, 그 중간의 밸런스를 내가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제가 뉴스레터에서 늘 피드백 창을 열어놓는데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읽는 구독자들이 내용을 좋게 받아들였는지 혹은 좋지 않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 지난달에 나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작년에 나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얼마나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적당히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서 성공할 때 앞서 말한 도파민 시스템이 더 잘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활동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를 잘 설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선택권을 나에게 돌려놓기입니다. 자율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로 느껴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아예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업무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조금이나마 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업무가 뭔가 할당이 됐으면 어떤 업무들은 내가 순서를 정해서 쳐내든지 혹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 나의 흐름과 나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든지 작은 틈을 만들어서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뇌가 그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동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느낄 때와 이걸 강요당한다고 느낄 때 뇌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요당한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 연구에서 설명한 동기훼손 효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목표가 아닌 제3자의 뭐 예를 들어 내 업무를 지시하는 그 팀장과 내 사수의 목표에 의해 내가 끌려간다라고 느끼면 사실 저라도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 우리 팀의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가 그냥 내 개인의 목표와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설명한 습관 형성 연구에서 하루 이틀 빠진다고 전체가 무너지진 않는다고 했죠. 보통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막 3일째, 뭐 4일째 안 하게 되면 에이 뭐 됐다, 뭐 어차피 꾸준히 못할 텐데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끈기 있고 습관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중간에 내가 며칠 못해도 예를 들어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게 목표였으나 내가 주말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 재밌는 거 할 게 많아서 영어 공부를 못해도 다시 이어서 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 앱들이나 플랫폼들 커뮤니티를 보면 금전적인 것들을 걸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금전적인 것보다는 그 커뮤니티가 주는 힘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챌린지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혼자 하는 거는 어렵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 다 한 명이라도 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는데 정말 좋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66일, 평균에 66일까지 가는 데는 우리의 전전두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럴 때 그 지지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정말 똑똑한 방법이겠죠? 이 스트레스 지수를 계속 낮게 관리할수록 뇌가 며칠 하고 포기하는 대신 계속 이거를 통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를 소모하는 반복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반대편의 이야기인 지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반복 행동이라고 하면 항상 나를 갉아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설명했지 뇌는 한 번 이걸 습관을 하면 좋은 습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출발한 거라면 저는 그 66일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그 66일을 한번 믿어보고 우리 뇌를 믿어보고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사실 66일이면 어떻게 보면 한 2달 정도인데요. 2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빼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으니 계속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적절한 난이도와 피드백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라는 감각인데요. 저도 이 연구를 다시 읽어보면서 잊었던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히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목표했던 때 가지 못했던 것들을 잘 못했어도 괜찮다.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완벽하게 이거를 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넘어져도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를 믿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올해 그래도 내가 66일 안에 지속해보고 싶은 습관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안에 커뮤니티도 하나의 관계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영상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거를 습관화하는 연습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시도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휴가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휴가 다녀온 뇌는 어떤지, 그리고 다시 출근한 첫날 우리는 왜 이렇게 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